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 시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한 문제당 배점은 몇 점인지 아셔야 여러분들께서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교재 구성과 채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표지 맨 앞표지 한 장 넘기시고요. 속장 더 한 장을 넘기시면 이렇게 목차가 보이실 겁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지금 크게 대단원이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네 단원으로 나누어 있는데 여기 이 네 단원은요. 세 과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한 권에 세 과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파트 1과 파트 2는 우리가 공통 과목이라고 합니다. 공통 과목이고요. 그 다음 파트 3은 보시다시피 손해보험 과목이고 그 다음 파트 4는 제3보험 과목. 이렇게 세 과목이 교재 한 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푸셔야 하는 시험지는 1번부터 50번까지 50문제, 사지선다형 50문제 시험지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에 이 보기에 보이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1번부터 17번까지는 파트 3의 손해보험 보이시죠? 자, 여기는 손해보험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요. 즉, 손해보험에서 17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8번에서 33번까지. 자, 이거는 파트 1과 2의 공통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문항수는 16문항입니다. 얼추 비슷하지요? 그 다음 34번부터 50번까지는 이거는 이제 하나 남았죠. 파트 4의 제3보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채점 방식을 좀 아셔야 하는데 자, 1번부터 33번까지 먼저 컴퓨터가 맞은 개수를 셉니다. 맞힌 개수를 세면 토탈 33문제이고요. 한 문제당 배점은 3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99점이잖아요. 그래서 18번만 1점을 더 줘서 4점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번을 포함해서 다 맞췄다. 그럼 여러분은 100점 만점을 맞으시는 겁니다. 자, 이 영역을 우리가 첫 번째 과목인 손해보험 영역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을 맞히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뒷부분은 채점을 안 했죠. 자, 뒷부분은 또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참 좀 특이합니다. 자, 요렇게 18번부터 50번까지를 이번에 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문항 개수가 앞에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33문제. 한 문제당 배점 3점, 18번 포함해서 다 맞췄다, 100점 만점이고 이거는 두 번째 과목인 제3보험이라고 하고 얘도 역시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을 맞히셔야 합니다. 결론은 두 과목 다 60점 이상이 되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실 때 참 특이한 게요. 여기 공통 파트 보이시죠? 자, 여기는 앞에 채점할 때 맞힌 개수를 셌고요.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채점할 때 역시 맞힌 개수를 또 셉니다. 그러면 역으로 손해 파트와 제3 파트는 다 맞히고 공통해서 세 문제, 18번 포함해서 세 문제 틀렸다. 그럼 그거는 양쪽 다 10점씩 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은요. 두 과목 모두의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통 부분에서 많이 맞추는 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다른 부분은 한 문제가 3점인데 공통은 6점짜리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 공통이 어디였었죠? 목차상에서 보자면 파트 1과 파트 2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는 특히 조금 더 눈여겨보시도록 하고 근데 대신에 이게 좀 공통 과목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파트 3과 파트 4,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은 실제 보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공통은 추상적인 개념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가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은행의 문제를 잘 푸시면 얼마든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파트 1의 보험 이론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론 윤리 파트 1의 첫 단원에서는 모집 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설계사나 중개사나 대리점 같은 분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이 어떠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페이지 펴시면 이제 1단원에 모집 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1단원 내용을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개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할 땐 계약자인 내가 있습니다. 계약자 나가 있어요. 내가 현대해상에 보험 계약을 할 거예요. 현대해상에 보험 계약을 할 건데 보통 회사로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약을 하시죠? 가운데서 설계사나 이런 분들께서 현대해상에 이런 좋은 보험이 있는데 한번 좀 가입을 해보세요 라면서 소개를 해주시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중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개. 그러니까 단순 소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물 소개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는 사람이 방금 제가 누구라 그랬냐면 설계사가 가운데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중개해 준다라고 했고요. 중개를 하는 사람이 설계사 말고 여러분이 많이 못 보셨겠지만 또 누가 있냐면 보험 중개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사와 중개사는 이렇게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계사, 중개사 말고 또 보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리점 있죠? 자, 대리점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대리점은 여기랑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대리점은요.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우리가 이 대리점은 계약자와 대리점이 이렇게 바로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 중개를 하는 것과 대리를 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대리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대리점이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한다라고 했죠. 즉, 대리를 하는 대리점은 얘가 대리점이 하는 행동이 보험회사가 한 행동과 법률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은요.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즉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체결권이라든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수령권, 그리고 고지 의무 수령권, 이런 권한을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은 권한이 있다. 권한 종류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따가 교재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든 대리점은 권한이 있다. 그 다음 여기서 중개를 하는 설계사는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 단순히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단순 소개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설계사나 중개사는 권한 이야기가 나올 땐 다 없다라고 끝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권한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 모집 종사자가 지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설계사, 중개사, 그리고 대리점이 있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우리가 이걸 합해서 임직원이라고 하는데 임직원도 역시 보험 모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임직원 중에서 제외시키는 예외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안 되냐면 이사로 끝나는 사람. 자, 대표이사, 그 다음에 사회이사. 어때요? 딱 봐도 힘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한테 보험 모집을 시키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와 관계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감사 및 감사위원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도 역시 감사 업무기 때문에 모집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아니지만 같이 제외시키는 사람이 누가 시험지에 나오냐면 보험 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액을 사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손해사정사라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도 역시 이 사람들과 같이 보험 모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사람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두 사람을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여기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 이렇게 외우세요. 개. 그 다음 대리는 누가 해요? 대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대리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한번 봐보실게요. 자, 8페이지입니다. 일단은 모집 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에서 가의 보험의 모집으로 쭉 내려오세요. 맨 바닥줄 여기 보실게요.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중개와 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자, 중개 읽어볼게요. 제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단순 소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중개는 아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대리 보실까요? 대리는 누구를 대리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거냐면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거예요.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리니까 보험 대리점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밑에 심화학습 박스를 보시면 중개와 대리의 차이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중개 보실게요. 중개,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한다.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선하는 것으로 자, 그 다음 문장 이게 중요해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즉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는 걸 중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대리는 뭐라고 했나 볼까요? 대리,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어떤다?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거는 대리라고요. 그래서 중개와 대리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올 땐 끝부분을 보고 찾으시면 돼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답이 중개고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답이 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재 개편이 되면서 이 속지 말고 다시 보자라는 꼭지를 삽입을 했는데 이게 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문제은행 교재를 보시면 대략 1400문제가량이 실려 있는데 여기 지금 이 한 문장이요. 한 문장이 그 문제은행 한 문제의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고 다시 보자는 매 페이지마다 실려 있는데 그거는 절대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아, 이게 문제의 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꼼꼼하게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보험 설계사, 갠데 중개라고 해야 되잖아요. 보험 설계사는 계약을 대리하는 자다. 에이, 틀렸네. 그래서 틀렸다고 돼 있죠?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틀린 문장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틀린 문장에서는 이 문장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반드시 이렇게 X를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이 문장을 봤을 때 아, 맞아. 이 자리가 틀렸는데 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이시기를 틀린 문장을 읽으실 때는 어느 자리가 틀렸는지 반드시 X를 하고 보시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나 내려가 볼게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모집할 수 있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제 글로 표현이 돼 있죠. 1번 보험 설계사. 설계사는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게 설계사가 어디에 소속이 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설계사는 보세요. 보험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대리점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보험 중개사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로 구멍이 뽕 뚫려 있어.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어 라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설계사는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다 고르시면 되고요. 맞아 볼게요. 자, 여기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뭐 하는 자다? 중개하는 자다. 맞습니다.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험 대리점. 대리점은 누구를 위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뭐 한다? 대리한다 라고 해야 되죠. 여기 말풍선 한번 봐볼까요? 말풍선이 왜 틀렸을까? 보험 대리점은 여기서 대리라고 했어요. 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뭐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중개하는 자. 에이, 여기가 틀렸네. 중개하는 자가 아니라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중개사. 보험 중개사는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라는 낱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중개사니까 당연히 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보험회사에 임원 또는 직원도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이 누구더라? 일단 이사 들어가면 안 돼. 대표이사 안 돼. 사회이사 안 돼. 감사위원 안 된다라고 아시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심화학습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우리가 여태 얘기했던 게 좀 나와 있기도 해요. 자, 봅시다. 모집할 수 있는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OX로 표시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권한 있다 없다 그거예요. 권한의 종류가 뭐 계약 체결권, 고지 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있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볼까요? 설계사는 다 X. 설계사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중개사도 다 X. 권한 없어요. 하지만 누구만 있어? 대리점. 대리점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대리점은 무슨 권한이 있다라고 끝나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설계사를 할 거면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록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 등록 기관은 모두 다 각각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모두 다 금융위원회. 자, 일단 등록은 금융위원회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 또 어디 보면 보험협회에 등록한다 라고 나와요. 자, 협회도 아니에요. 등록은 모두 어디니까? 금융위원회니까. 그래서 등록과 관련된 문제 혹은 문구가 나오거든 반드시 금융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최고위 기관이다 보니까 하는 업무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원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업무를 아래 산하기관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위탁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딱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설계사나 대리점은 많이 보셨어요. 하지만 중개사는 많이 못 봤죠. 자, 그래서 설계사나 대리점은 어디에다가 등록 업무를 위탁을 했냐면 보험협회에다 위탁을 했어요. 많이 본 애들은. 근데
근데 많이 안 본 보험 중개사는 어디다 위탁을 했냐? 금융감독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보험협회에 등록 업무를 위탁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때 답을 여러분이 설계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정확히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그래서 끝말을 보시는 거예요. 설계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다른 나머지 하나가 누구더라? 요거잖아요. 요거 세 번째 줄 금융감독원. 답이 누구겠습니까? 네, 보험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보험중개사는 위탁기관이 다른 걸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포인트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적용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모집 종사자의 권한을 바르게 맞게 설명한 거 찾아라. 볼게요. 1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번 보험 설계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랬나 볼까요?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은 있다 그랬네. 틀렸네요. 근데 보험료 수령권은 없다. 여긴 맞았네. 그럼 이 문장은 틀린 문장. 자, 2번 보험 중개사는 얘도 지금 권한이 없는 애예요. 근데 계약 체결권은 있으나 틀렸어요. 그런데 보험료 수령권은 없다. 여기는 맞았네. 하지만 앞에가 틀렸으니까 틀렸고. 자, 3번 보험 설계사와 보험 중개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잖아요.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4번 볼게요. 대리점. 아싸, 대리점 나왔네. 대리점만 권한이 있죠. 정말 있다 그랬나 볼까? 자, 보험 대리점은 보험료 수령권과 고지 의무 수령권이 다 있다 그랬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4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땐 처음에 푸실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이론에다가 말은 길고 얼른 눈에 안 들어와요. 하지만 여러분이 천천히 분석을 하시면서 푸시다 보면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셨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잘 분석하시면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모집 종사자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부터 시작합니다. 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읽어볼게요. 보험 설계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나왔네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자,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설계니까 뭐 한다? 중개하는 사람이고 등록은 어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라고 나오면 틀렸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 박스에 보시면 보험 설계사의 분류가 있어요. 설계사를 한번 나눠보자 라는 건데 보험 설계사의 분류에선 딱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종목별로 설계사의 영위 종목별로 설계사를 세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목은 보험 종목 세 가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보험 종목 세 가지가 뭐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제3보험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보험에 해당하는 설계사가 있겠죠. 이게 종목별 설계사의 분류인데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뭘 하나 갖다 놓냐면 교차 있죠. 이거 교차. 교차를 하나 싹 집어넣고 종목별 분류가 아닌 것 골라라 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보험 종목을 연상하시면서 아닌 나머지 교차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에 보면 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이 있는데요. 이 등록 요건을 하기에 앞서서 다음 페이지 펼쳐보시면 다에 등록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등록 제한 사유라는 건 이분들은 등록을 제한한다. 즉 설계사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못할까?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신 분들이에요. 사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설계사도 못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아직 복권이 안 된 사람. 이 사람도 설계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우리가 금융거래가 막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설계사를 못하시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복권이 됐다, 권리 회복이 됐다. 그러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산 선고 받으셨으면 복권 당첨되면 일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실게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아이고, 이런 범죄자, 전과자네.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즉 감옥에서 나온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거꾸로 돌려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2년이 지나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볼게요. 보시면 이번에는 동그라미 5번 보실게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못합니다. 설계사를 이분이 하시다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어제 취소됐는데 오늘 다시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2년이 지나야 다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에 10번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 돈입니다. 돈 관련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다른 용도에 유용했다는 건 횡령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돈 관련 나쁜 짓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자, 8번을 조금 눈여겨보실게요. 8번에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 대리인이 위에 7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문구가 어려우니까 그냥 제 얘기 듣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요, 보험 설계사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단서 조항이 좀 있긴 합니다. 첫 번째 기혼자이거나, 두 번째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설계사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미성년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 미성년자는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 조건들을, 제한 사유를 좀 눈여겨 보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제한 사유에 이제 안 걸렸어. 나는 하나도 안 걸려.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신다? 자격 따셔야겠죠. 설계사를 하시려면. 자, 자격을 따실 수 있는 방법. 다시 교재 페이지는 앞 페이지 9페이지로 오셔갖고 맨 아래쪽 하단에 가를 보시겠습니다. 가에 손해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 해가지고 설계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 봐서 합격하거나, 두 번째,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자, 1번 여기 볼게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이게 쉽게 말해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합격은 내가 이제 이번 달에 합격을 했는데 다음 달에 피치 못하게 일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합격 유효가 도대체 몇 년을 갈까 궁금하시죠? 합격 유효는 여기 나와 있죠?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 즉 시험 합격 후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셨다면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번째론 경력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몇 년 이상,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6개월짜리 경력 갖고는 안 되고 1년 이상은 일을 하셨어야 해요. 근데 내가 이 1년 이상의 경력이 뭐 과거 20년 전에 일을 했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래서 부수 조항이 뭐가 있냐면, 가로 안에 보세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경력을 갖고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그 중에서 그 안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시면 시험 보지 않고 바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 맨 위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가 있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문장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복권 당첨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당첨됐다는 말이 있나 없나 봅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파산 선고는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권 됐다고 해야 되는데 복권 됐단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 문장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는 연수와 상관없다. 그거만 같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라의 보험 설계사 등록과 말소가 있습니다. 이제 설계사 시험 봐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설계사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등록과 말소 관련해 가지고 등록은 모두 금융위원회에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설계사 등록 업무는 보험협회에 제가 위탁을 했다고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협회에 위탁하는 과정을 봅시다. 첫 번째, 설계사 박미학, 설계사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협회에 뭐 현대나 뭐 S사나 D사에 가서 일을 하시겠죠. 그러면 나 현대해상에서 일을 할 거다. 그럼 현대해상 설계사 코드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현대해상에 설계사 코드를 부여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해상 설계사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해상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회사를 관두거나 혹은 타사로 이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위촉한 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든 계약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위촉의 반대를 우리가 해촉이라고 합니다. 해촉. 자, 해촉을 했네. 그러면 이제 S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해촉을 하고 바로 타사로 이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등록했던 거 있죠? 이거를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말소까지 가야 이전 계약이 다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S사를 갈 거면 다시 등록하고 S사와 위촉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 위촉, 해촉, 말소는 이렇게 제가 1, 2, 3, 4를 쓴 이유는 4번까지 가야, 즉 말소까지 해야 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험지에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옵니다. 위촉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타 회사로 이직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고요. 또 두 번째 어떻게 틀리게 나오냐면 위촉 계약이 종료되는 걸 뭐라고 하죠? 해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촉촉끼리 반대말이거든요. 위촉 계약이 종료되는 걸 해촉이라고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틀리게 위촉 계약이 종료되는 걸 말소라 한다 해서 틀리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라의 보험 설계사 등록과 말소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등록부터 말소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추가로 같이 아셔야 되는 게 말소 과정 중에 원래 말소는 보험회사에서 말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빨리 타사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말소 처리를 민기적거리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말소하실 거잖아요. 자, 본인의 직접 말소 절차에서 보셔야 하는 게 말소를 하러 가면 뭔가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야겠죠. 그때 가져가는 서류가 여기 맨 밑에 하단에 있네요. 가져가시는 서류가 증빙 서류. 이전에서 해촉이 되셨으니까 해촉 증명서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해촉 의사를 밝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셨다면 내용 증명 우편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뭐 이후에 뭐 신분증 같은 거 가져가시는데 여기서는 뭐가 하나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보험 설계사 등록증 원본 X라고 돼 있죠. 설계사는요, 등록증 원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등록증 원본을 가져간다
라고 말하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가시면 거기 속지 말고 다시 보자 해서 여기 지금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교차 모집 설계사가 있습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원래 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라고 해가지고 한 회사 상품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사전속주의의 예외 제도로 허용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교차 모집 설계사인데요. 교차 모집 설계사는 이렇습니다. 먼저 종목별, 영위 종목별 설계사를 떠올려 보시면 자,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 설계사가 있고요.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있고 그 다음 제3보험 설계사가 있겠죠. 자, 이러한 각각의 종목의 설계사들, 손해보험 설계사가요. 원래는 손해보험만 팔아야 하는데 생명보험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 거꾸로 생명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손해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화살표가 크로스로 교차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하고요. 교차 모집 설계사는 이렇게 자기 종목이 아닌 서로 다른 종목, 2종의 보험 종목을 판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제3보험 설계사도 있으니 손해보험 설계사가 생명이나 제3 판매하는 걸 우리가 교차라고 하고요.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나 제3 판매하는 거, 제3 설계사가 손해나 생명 판매하는 거, 이걸 바로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합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 문제도 한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데 교차 모집 문제를 푸실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푸는 공식. 첫 번째, 교차 모집 설계사는 설계사에게만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차 모집 설계사 문제 중에 문구 중에 대리점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교차 모집 설계사는 아까 제가 강조하기를 같은 종목이 안 되고 서로 다른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손해보험 설계사가 Z 손해보험을 한다. 알파벳에 속지 마시고요. 뒤에 종목을 보세요. 어머, 이거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종목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찾으셔야 한다. 그래서 교차 모집 문제를 푸실 때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푸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 추가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초록색 그림 밑에 읽어볼게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도 교차 모집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3보험 판매하는 것도 교차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시고 여기 말풍선처럼 이렇게 틀리게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손해보험 설계사가 한 개의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구나 라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 오른쪽 13페이지를 가시면 심화학습의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참 난해한 게 지금 이 심화학습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맥락은 뭐냐? 두 회사 사이에서 상도를 지켜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 금지하고 있는 금지사항 첫 번째, 업무상 알게 된 특정 A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B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말아라. 그렇겠죠? 두 번째, 색칠한 부분만 볼게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A, B 두 회사 중에
어느 한쪽 일방의 보험사만을 위해서 모집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세 번째,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회사한테 수수료나 회사가 정한 수수료나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더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자, 이 세 가지는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한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아닌 것 고르라고 하면서 요거 세 개에다가 나머지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 자, 아닌 답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 이거는 나중에 공통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모집자 실명제 위반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건 교차 모집뿐만 아니라 모든 설계사에게 다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금지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하면 요거를 찾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사는 끝났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보험 대리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보험 대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13페이지 아까 이어서 보던 중간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정의. 보험 대리점은 누구를 위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뭐하는 자다? 대리하는 자다. 어디에 등록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나의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간단한 손해보험 대리점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골프장에서 골프 보험만 판매한다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 보험만 판매한다거나, 즉 자기가 하는 업무와 관계된 그 보험만, 그 한 품목만 판매하는 걸 우리가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에서는 아셔야 하는 게 여기 빨간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 시험 합격 요건을 면제해 줬다. 무슨 말이냐? 시험 안 보셔도 돼요.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을 하실 거면 시험 안 봐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8시간 이상만 교육을 참석을 하시면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은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아까 왜 우리 설계사도 종목별로 나눠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리점도 그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종목별 분류는 아까 보험 종목 세 가지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유형별 분류입니다. 자, 유형별 분류는 어떻게 나누냐? 한 개 보험회사 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은 우리가 전속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전속 대리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보다 더 많이 2개 이상을 하는 걸 우리가 비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첫 글자만 따서 유, 전, 비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요거 한 문제.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여기 영이 업종별 분류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회사와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 안에 읽어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업종별 분류에서는 외우시는 팁이 업종별의 업을 동그라미 하시고 전업 대리점, 겸업 대리점, 업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심화학습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죠. 적용 문제를 보시면 보험 대리점 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뭘까? 답 1번이네요. 유, 전, 비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다를 보시면 대리점 등록 요건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 자, 어떤 사람들이 대리점을 못하냐?
첫 번째, 보험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리점도 못하겠죠. 누가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그분들은 대리점도 못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중개사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현재 설계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등록을 말소를 해야 대리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현재 등록된 상태라면 대리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자, S사의 임직원께서 현대해상 대리점을 한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한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역시 심화학습 박스에 대리점을 못하는 사람이 추가로 더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못하냐? 반가로 1번 국가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은 대리점을 못합니다. 국가기관에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셔갖고 법인을 만드셨다면 대리점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에 공정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대리점을 못하는데 누구냐면 1번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대리점을 못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 회사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 누가 있냐면 생협이나 학교법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데서 대리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또 못하시는 분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대리점을 못하십니다. 일단 운송사업자는 대리점을 못하는데 대표적으로 화물자동차가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안 돼. 자, 그 다음 또 안 되는 사람이 다단계 판매업자도 당연히 대리점을 못하겠죠. 또 누가 안 되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자동차 판매업자, 즉 자동차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리점을 못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냐?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예외로 대리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기 대리점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대리점 못합니다. 자기 대리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와 관계된 계약이 전체 계약 건수의 50건 이상인 거. 그래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대리점을 자기 대리점이라고 하고요. 이분들도 역시 대리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대리점을 못한다고 했으니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럼 이제 대리점 자격을 따서 대리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앞 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14페이지에 다의 등록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설계사도 시험 봐서 합격하거나 그 다음에 경력이 있으면 하실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대리점도 똑같습니다. 대리점도 첫 번째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이게 바로 시험 봐서 합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사는 아까 시험 합격 유효가 설계사는 합격 유효가 몇 년이었냐면 1년이었습니다. 1년. 그런데 대리점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그래서 대리점 시험 합격하셨다면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합격한 걸 갖고 대리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얘도 똑같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경력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2년 이상의 경력이어야 하는데 얘도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건 안 되겠죠.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냐? 등록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런 해당 업무에 종사를 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사도 아까 경력이 있으면 됐죠. 근데 설계사는 어떻게 했냐면 1년 이상의 경력이고 이게 지금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설계사는 보면요. 다 이렇게 1, 1, 3 홀수고요. 대리점은 보시면 2년, 2년, 4년 짝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법인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회사 형태로 하는 큰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법인보험 대리점에서는 조건 두 가지를 외우시는데 첫 번째, 개인인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여건 중 즉 대리점 등록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데리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이래요. 어우, 대리점인데 엄청 큰 대리점인 거예요. 그러면 100명 이상이라면 적어도 10% 이상은 설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100명 이상인 법인은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100명 이상의 큰 법인 대리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상은 자격이 있어야 그 대리점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속지 말고 다시 보자.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봐야 됩니다. 요거만 제가 하나 봐드릴게요.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니까 전속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비전속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꼭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를 좀 가실 거냐면 16페이지에 마의 보험 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을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업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업을 하기에 앞서서 보증금을 내야 하는 모집 종사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보험 대리점이에요. 제가 아까 대리점 설명을 하면서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리점이 잘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회사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보험 대리점은요,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이 대리점이 예치를 해야 하는 보증금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하는데, 대리점 종류는 혼자 하는 개인 대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형태로 크게 하는 법인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영업보증금이 얼마냐. 개인 대리점은 1억을 예치를 해야 하고 법인 대리점은 3억을 예치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 누가 영업보증금을 예치를 하냐? 설계사도 중개사도 아닌 대리점이 내는 거다. 두 번째, 어디에 내냐? 금융감독원 같은 데 내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내는 거다. 세 번째, 법인 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얼마다? 3억이다. 자, 별표 한 3가지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보험 대리점은 보험 모집 과정 중에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어디에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그 다음 영업보증금의 규모에서는 개인 대리점보다 법인 대리점 3억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대리점 그만할 겁니다. 그러면 업무 폐지를 해야겠죠. 여기서 두 번째 개인 대리점 직접 업무 폐지 절차에서 아셔야 하는 건 증빙 서류. 아까 설계사도 본인이 직접 말소를 할 때 가져가는 증빙 서류가 있었죠. 그래서 대리점도 똑같이 증빙 서류를 가져가셔서 업무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가져가는 서류가 업무 폐지 동의서를 가져가는데, 자, 내가 10개의 보험사와 업무 체결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이제 폐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폐지 동의서가 10개 보험회사였으니까 각각 한 장씩 10장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장 모두 다 가져가야 돼요. 계약 체결 보험회사 전부에 업무 폐지 동의서를 가져가야 한다. 저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대리점 등록증 원본 보이시죠? 대리점 등록증 원본은 대리점 업무 폐지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헷갈리라고 아까 앞에서 설계사 쪽에서 본인 직접 말소할 때 설계사 등록증 원본을 가져간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그 다음 다시 강조합니다.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4번에 보험 중개사 있는데 중개사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18페이지 아래쪽에 6번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을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뭐냐면 여러분 방카슈랑스라고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보험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국민은행 가셔가지고 보험 계약도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 금융기관에서 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딱 3포인트인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자, 1번 가해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 즉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일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 4번 끝에 보세요. 농협은행. 실제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곳은 하고 문제가 나올 때 답이 농협은행이에요. 그래서 농협에서 보험 가입하시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곳이 아닌 것은, 즉 안 되는 거 찾으라고 나와요. 그럼 그때 답이 공제조합입니다. 자, 그 다음 공제조합은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신용카드 회사는 금융기관 대리점을 할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라 신용 관련, 카드 관련 업무, 그 업무 하나만 겸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겸용 여신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카드 회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용 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뭔 말이죠? 겸용 여신업자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인트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당구장 표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이거를 금소법이라고 하는데, 금소법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하는 게 여기 1번에서 금소법상 금융상품의 종류가 뭐가 있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게 예금성 상품. 예금성 상품은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은행에 저금한 예금 있잖아요. 예금을 예금성 상품이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게 바로 보험 상품이잖아요. 보험 상품은 보장성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특히 이제 상품 종류에서는 2가지를 눈여겨보시는데, 하나 어떤 게 하나 틀리게 나오냐면 보험계약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걸 말하는데, 보험계약 대출은 자, 문제에서 틀리게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대출성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들을 땐 정말 그럴싸해요. 하지만 보험계약 대출은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문장은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금소법에서 2번째 아셔야 될 건 어디냐면,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 자문업자로 나뉘는데, 특히 우리는 판매하시는 판매업자 2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직접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보험회사 같은 거는 직접 판매업자죠. 왜? 회사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뭘까? 여기 2번째 나와 있죠. 금융상품 판매, 대리 또는 중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를 보면 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개사 이런 사람들은 대리 중개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소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재무설계와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설계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는 재무설계 얘기냐. 우리 고객분들이 보험료를 뭐 20년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20년씩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누적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인 우리는 고객의 재무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겠죠. 자, 재무 설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무 설계란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야겠죠. 왜? 우리 고객 10분이 계시다면 10분의 재무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 조심하실 거 보편적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면 틀려요. 보편성이라는 건 뭐예요? 모두에게 두루두루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재무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대로 설계를 하시면 안 되고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이 두 줄에서 보실 때 자, 첫 번째, 재무 설계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초기 수립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와 이후에 고객의 재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이 달라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진한다 라고 말하면 틀렸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재무설계는 보편적인, 여기가 틀렸네. 보편적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참조하여 재무 목표를 설정한다 라고 말하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밑에 가보세요. 재무설계 필요성. 재무설계가 왜 필요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1번, 고용 불안하고요. 요즘에 조기퇴직합니다. 그 다음 2번, 요즘 금융상품이 어때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해진 금융상품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걸 갖고 틀리게 단일화된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저금리 기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재무설계 잘 해야 되고요. 4번에 자기 책임 강조.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 고조에서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둘 부분은 과거의 금융 정보는 특정 전문가 집단이나 부층만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도 금융정보를 쉽게 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 굴려서 서비스도 좀 잘 받아보고 싶고 목돈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틀리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아래 속지 말고 다시 보세요. 재무설계 필요성이 아닌 것은 특정 계층의 금융 관련 고급 정보 독점. 예, 틀렸죠? 특정 계층이 독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나의 재무설계 단계에서는 내가 고객의 재무 설계를 성공적으로 해주려면 고객께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담당자인 나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공된 정보의 무엇에 따라 정확도에 따라 재무 설계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자, 틀리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공된 정보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틀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얘기해주면 뭐합니까? 정확하지 않다면.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재무설계 단계는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천천히 나의 상황에 대입을 시키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내가 어디 보자. 첫 월급을 타면 무엇을 할까? 목표 확인을 하는 거죠. 목표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해야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설계해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고객에게 첫 달 월급을 받으시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목표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정보 수집. 한 달에 얼마나 버시는데요? 그 다음에 대출금은 얼마나 있으신데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러한 재반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단을 해드려야죠. 소득이 많으신데 거기에 비해서 지출도 너무 많으십니다. 진단을 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제는요 요렇게 실천합시다 라면서 실천 계획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실행을 하겠죠. 그런데 실행을 하고 있는데 고객의 재무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끝에 가서 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 단계는 이해를 하면서 외우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나는 못 외우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자, 밑에 적용 문제 보세요. 문제에서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서 답만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볼게요. 1번. 다음은 재무 설계의 단계를 열거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물었죠. 그럼 첫 번째가 뭐더라? 목표 확인하고 그 다음 뭐였더라? 두 번째,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오는 게 정보 수집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진단을 해줘야 돼요. 진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천 계획을 또 작성을 해줘야 되죠. 실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고객은 실행을 하고 이후에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 두 개를 외우실 게 아니라 하나만 외우자고요. 하나만. 뭐?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가로에 정보 수집이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3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에 나온 재무설계 효과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가시면 재무설계와 손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3단원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무슨 과정이냐면 내가 설계사가 돼서 고객에게 보험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모집을 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험 모집 프로세스에서는 제가 읽어볼게요. 보험 판매에서 성공한 보험 설계사들의 공통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보험 판매 프로세스입니다. 자, 보험 판매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반복과 훈련을 통해 무의식 중에 활동 습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후에 나오겠지만 단계가 6단계가 나와요. 근데 각 단계마다 추가 또는 연장되거나 한 차례 면담에서 각 단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보험 판매 프로세스가 6단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첫 글자만 빨갛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외우셔라. 가접정, 가계소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거를 추가로 같이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이제 고객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접근을 했는데 마침 옆집 아줌마가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 아줌마를 제가 같이 소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접근 단계에서 소개도 같이 받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험 판매 프로세스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한 단계 한 단계씩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적, 순차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이 6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가망 고객 발굴. 자, 현대해상에서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설계사 나는 그럼 이 상품을 누구에게 판매를 하지? 가입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거예요. 가망 고객 발굴에서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연고라든가 소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연고는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 뭐 우리 이모, 고모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소개는 뭐예요? 아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거. 그래서 연고나 소개는 가망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기 연고 소개에서는 기억하셔야 할 게 여기 말풍선에 보시면 증권과 약관 전달을 생략한다 라고 말하면 틀렸다는 거죠.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연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증권과 약관을 안 줘도 된다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 그 다음에 소개에서는 또 어디를 아셔야 하냐면 소개의 장점에서 마지막 방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망 고객 조건은 넘어가시고요. 24페이지 가시면 이제 접근입니다. 가망 고객을 찾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셔야죠. 이걸 접근이라고 하는데 접근에서는 키워드 하나만 아시면 돼요. 키워드가 뭐냐? 가망 고객 발굴하고 나서 고객과 뭐 했다? 처음 만나는 단계인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객을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고객과 처음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암보험은 있으세요? 라는 것들을 물어봐야겠죠. 그게 바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라고 해서 정보 수집이라고 하고요. 정보 수집에서는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5대 필요 자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 자금이 있는데 5대 필요 자금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럼 그때 아닌 것의 답이 장례비입니다. 굳이 고객님한테 장례비는 얼마나 마련하셨어요? 라고는 안 물어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이제 가입 권유가 있네요. 고객한테 그러면 이제 정보 수집을 했으니 요러요러한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면서 권유를 하시겠죠. 그러면 고객에게 권유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최적의 위험을 보장하는 설계를 해서 갖다 주겠죠. 고객님한테는 이 상품이 지금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라면서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 제시, 설계해서 제시한다. 라는 말이 나올 땐 가입 권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보시면 이제 고객님이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온 거죠. 설계사님, 저 그거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약 체결하러 가겠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의 키워드는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다. 목표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계약 체결. 우리가 6단계의 보험 판매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바로 계약 체결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의 키워드는 최종 목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6단계 갑니다. 6단계 가면 계약 체결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증권이 나옵니다. 그럼 고객님께 증권을 갖다 드리겠죠. 갖다 드리면서 증권을 휙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번에 가입하신 거 맞지요? 라면서 확인도 하고 또 이 상품 참 좋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소개도 좀 해주세요. 라면서 소개 확보도 받습니다. 그래서 6단계는 소개 확보가 있고요. 소개 확보는 여기 증권 전달과 함께 이루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증권 전달의 키워드는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그 다음에 증권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다는 뜻이고 또 증권을 갖다 주면 어떻게? 모든 판매가 끝났습니다. 완전 판매가 실현됐다. 라고 해서 이러한 키워드가 나오면 여러분이 증권 전달을 찾으셔야 한다.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최종, 마지막에 확인한다. 뭐 보고 확인해? 증권 보고 확인한다. 이렇게 외우십시다. 자, 그 다음 밑에 4단원에 보험 모집인의 윤리규범이 있는데 윤리규범에서는 여기 3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보험 설계 전문가가 되셨으면 고객의 정보를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조심하실 게 동료와 공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번 보세요. 고객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풍선처럼 말하면 틀려요.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뒤에 친절한 서비스 제공한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공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틀렸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이 있는데 이거는 하단에 적용 문제 하나만 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보세요.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에서 보험 영업활동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보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틀린 거 찾아란 얘기잖아요. 틀린 거 3번 답만 한번 볼게요. 모집 종사자, 설계사죠. 설계사는 보험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고객에게 보험 상품 판매하는 걸 최우선 목적으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라고 하면 잘못됐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8페이지 갈게요. 28페이지에 자, 하단에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나올 땐 일단 숫자 3개를 외우고 시작을 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설계사들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증받은 설계사에게 주는 인센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우수인증 설계사가 선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하는데 그와 관계된 숫자가 3, 3, 2, 1입니다. 자, 이건 뭐냐?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인증을 받으시려면 최근 3년 이내에 처벌을 받았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년은 뭐냐면 최근 3년 이상 동일 회사에 근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작년에는 H회사, 그 앞에는 뭐 재작년에는 뭐 K회사 이런 식으로 계속 회사를 옮겨 다녔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이상 동일 회사에 근속을 했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매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년은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의 인증 유효 기간은 1년이란 뜻이고요. 자, 우수인증 설계사라 하면 왠지 괜찮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서 긴 척 인증을 도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2년은 뭐냐면 혹시라도 인증을 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에는 신청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2년 동안 신청을 못하게 하는 그런 처벌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교재를 보시자면 오른쪽 페이지 29페이지 보세요. 1번의 현황.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대상이 누구냐면 혼자 움직이는 사람에게 줍니다. 설계사 혼자 움직이고요. 대리점은 누가 혼자 움직입니까? 개인 대리점에게 줍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하는 대리점, 법인 대리점 있잖아요. 법인 대리점은 아니다. 개인 대리점에게만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년 했던 거 나왔죠? 1년간 인증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2번의 선발 기준에서 보면 동일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업법 및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여기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요건 요 표를 좀 눈여겨 보시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게 좀 정리되어 나와 있죠? 적용 대상 보험 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점이고요. 그 다음 동일해서 3년 이상 재직하셔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는 보험 계약이 잘 유지가 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유지율, 그러니까 유지율이라는 게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하지 않고 잘 가져가느냐 이건데 잘 유지가 되고 있냐를 또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는요, 그 사람의 소득과 실적도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불완전 판매 및 모집 질서 위반 경력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불완전 판매가 사실 뭐냐면 완전 판매의 반대말이잖아요. 완전 판매라는 건 설계사가 계약 모집을 할 때 꼭 해야 하는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하는데 자필 서명을 받고 청약서 부본을 꼭 주고요. 약관을 꼭 줘야 하는 걸 말해요. 자, 이 3대 기본 지키기를 잘 하면 완전 판매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셋 중에 무언가를 안 하면 반대로 불완전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인증 설계사는 불완전 판매 건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즉 빵건이어야 합니다. 시험지에서 불완전 판매 건수가 1% 이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왜냐? 1% 이하라는 건 있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1% 이하라고 하면 틀렸다. 그 다음에 심화학습 박스에서 우수인증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우수인증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어떤 거냐? 이러한 경우 더 이상 보험 모집을 하지 않게 됐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수인증 효력이 상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만약에 도용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다? 인증 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우수인증 설계사가 되면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나? 2번에 인증 로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금박 트로피 모양으로 된 로고가 있거든요. 그 로고를 명함이나 보험 안내 자료나 보험 증권 등에 인쇄를 해서 보험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인센티브를요. 어머, 이거 돈 더 주는 거 아니야? 수당 주는 것 같은데?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건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나온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이것도 잘 읽어보시고요. 적용 문제도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